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시대사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고요. 삼국 및 남북국의 정치 중에서 일단 삼국사부터 고대 국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국가 발달 단계가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연맹체에서 여러 개의 나라들이 서국들이 연맹을 하는 시스템에서 얘들이 이렇게 하나의 팀을 이뤘단 말이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구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짱은 좀 억울한 게요. 남 밑에 2,000을 거느리고 있고 일마는 밑에 500걸 거느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마가 옆에 있는 큰 놈한테 꼬신 거지. 살살 꼬셔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왕을 계속할 테니까 네가 왕비를 계속할래? 하고 둘이 맺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구려에 나타나는 왕족과 왕비족의 결합들인 것이죠. 고구려와 백제신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통해 가지고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나머지를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한 다음 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도 얘도 배제했겠지 뭐. 그죠? 이렇게 권력을 모두가 독점하는 구조를 집권체제라고 부른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걸 집권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집권국가로 바뀔 경우에 등장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부터는 돌아가면서 왕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왕을 배출해야 되니까 왕의 부족 내 세습이 이루어지겠죠? 왕의 세습은 세습인데 1단계는 세습 중에서도 부족 내 세습이 먼저였다. 나중에 좀 더 권력이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상속으로 혈연적으로 가겠죠. 뭐.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걸 표현하기를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 내 세습에서 부자상속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여기 있는 짱들은 연대함으로써 나머지 세력, 아까 말한 대로 백성과는 다른 계층이 되었겠다. 이걸 무슨 제도? 신분제도. 그죠? 짱급과 안장급을 가르는 제도. 신분제도.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짱들은 얘 쫄이 됐겠죠. 쫄이지만 얘랑 얘는 레벨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레벨을 맞춰가지고 쫄로 만드는 제도. 이게 무슨 제도? 관등제도. 그렇겠죠? 쫄이니까 월급 줘야 되겠네? 월급 주는 제도 무슨 제도? 토지제도.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백성한테 세금 걷어야 되겠죠? 조세제도. 이런 게 등장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제도가 등장한다고, 제도. 아까 말한 율령격식의 등장입니다. 율령격식의 등장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두 번째 특징일 겁니다. 뭐 영어로 시스템 그럼 될까요? 각종 제도들, 관료 조직이라든가 신분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는 거겠죠. 그렇겠죠? 세 번째는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겠죠. 아마 얘들은 틈만 나면 들이받으려고 기를 쓰고 있을걸요. 그게 아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뭔가 민족적 의식들 이런 것들 요새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형성입니다. 국가 이데올로기. 아이디 쓴 거예요. 이데올로기. 오케이? 이런 이데올로기가 그 당시에는 외래 사상으로 많이 수용된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상으로서? 불교겠죠. 불교. 꼭 불교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달한 게 불교기 때문에 그게 수용되었을 뿐이겠죠. 당시 불교가 중국이 조로아스터면 우리 조로아스터겠지 뭐. 힌두면 힌두 거고 어쨌든 간에 불교라는 외래적인 종교를 통해 가지고 왕권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세 번째 특징일 것이고 네 번째는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요 팀과 노랑 팀과 파랑 팀은 쌈박질을 벌이지 않을까요? 세금이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조세라는 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 영토에 대한 관심이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경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고대 세금 제도에는 인두세가 높아요? 토지세가 높아요? 인두세가 훨씬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은 널렸거든요. 널린 땅 정착하면 우리 땅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지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족문서 보세요. 노동력을 훨씬 더 자세하게 나누고 있지. 그렇겠죠?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은 땅에 대한 지배력이 점차 생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둘러싸고 팀 파랑과 팀 노랑이 싸우지 않을까? 영토확장 전쟁으로 나타나겠지. 이게. 영토확장 전쟁과 함께 국경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영역전쟁. 영역을 둘러싼 전쟁이 일반화될 것이다 라는 게 집권국에 보통 나타나는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이건 한국사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게 등장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는 결국 이 과정을 보는 겁니다. 언제 이게 되었지를 보는 겁니다. 언제 이게 됐지? 고구려 언제 됩니까 이거? 아까 부종래 세습 언제라고 그랬었습니까? 태조왕 때였고요. 이거 언제 되죠? 고국천왕. 백제는요 요거?
기록 없습니다. 요건 언제 될까요? 근초고왕, 신라, 뇌물, 늘지, 김세습에서 부자상속으로 이거죠. 요거 고구려, 소스림, 백제, 고이, 뭐 신라, 거품, 요거 고구려, 소스림, 백제, 침유, 신라, 늘지 때 들어오고 거품 때 공인되고 그런 거 알고 있죠? 그 와중에 나오는 영토 전쟁으로는 우리가 키워로 보는 게 항상 몇 가지 전투가 있잖아. 평양성 전투라든가 광개토왕의 외국획태 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관산성 전투, 대하성 전투 같은 것들. 세계별로 그 제도들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루치고 된 건 아니고 고구려 같은 경우도 한 4세기 정도, 400년 정도? 필라는 500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겠지 뭐. 그 과정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중에서 이런 양상들이 이미 고조선도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고조선이 약간 우리에게는 혹이에요, 혹. 이거를 연맹체로 보자니 삼과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것이고 집권으로 보자니 뒤에 나오는 또 여러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이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고조선이 상당히 애매한 스탠스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조선을 연맹체라고도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고 집권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 표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양상이 나왔지만 상을 중심으로 한 연맹체가 아닐까라고 보여진다 정도까지만. 하지만 조금 빠르게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아까 부왕에서 준왕으로의 상속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상대부경 같은 관직제도의 존재, 연과의 항쟁 이런 것들은 이미 집권화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죠. 됐죠? 이 정도만 감을 잡아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구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1쪽으로 가시지요. 이거야.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칠판이 좀 좁아가지고. 일단 고구려가 이런 과정들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고구려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주몽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주몽이었을 것이고 앞서 말한 대로 부여족의 일파가 남하하여 예족과 본래 있던 맥족의 결합을 이루어졌다. 맥족은 현도군에 있는 고구려현의 존재로 보아 한 기원전 2세기쯤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다. 대략적인 위치는 어디? 압록강 중류 근거였고요. 동강유역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려온 세력들이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주변국을 복속하고 오부를 형성한다. 등장하는 왕이 어느 왕? 유리왕은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 태조부터 갑시다. 태조는 재위기간이 94년쯤 되죠. 왕을 해먹은 것만 116세인가 죽을 거야 아마. 사람일까요?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당연히. 장사하셨던 분. 이름이 왜 태조예요 근데? 태조는 시주한테 주는 이름 아니에요? 이분이 왜 태조예요? 6대 왕인데 이름이 태조입니다. 이상하죠.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삼사일 보면서 너 왜 태조지? 이렇게 된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00살을 넘게 살고 왕은 100년을 해먹고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 그 전에 있던 5대 왕의 업적들을 이 사람이 투영시킨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시스템 정비 과정을 이 사람이 다 한 걸로 가름을 하면서 네가 희조해라 이렇게 된 거지. 다시 말하면 삼국사기에 대한 역사가들은 그 찬자의 시각을 믿지 않아요. 보통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대무신왕은 아시겠지만 이름이 대무신이에요. 그레이트, 무, 갓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땅을 탕 치면 주위 오리가 사라지잖아요. 가다가 땅 치면 주위가 없어집니다. 평정 이러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하루에 몇백 리를 가시고 그런 분이세요? 사람이겠냐고, 신이지. 그러니까 뭔가 신화 속의 인물들이고 이 사람부터 역사성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리하여 유리왕 참새로 변하잖아요. 들어본 적 있죠? 매가 나와서 날라오니까 참새로 변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신화지. 그래서 태조왕 때쯤부터 역사를 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태조왕은 당연하게도 업적이 조금 중요한 업적이 나오고 있는 거지. 집권가로의 업적이. 어떤 업적이? 아까 말한 오부제. 우리 교재 다 있으니까 흐름은 잡아보세요. 오부제인데 아직은 어떤 오부다? 부족적 전통이 남아있는 나부체제입니다. 나부체제란 말 아시죠? 부는 분대 나부체제입니다. 나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20이 담로 할 때 로자나 나중에 광개토항에 나오는 마구로 앞로 할 때 로자나
이해돼요? 소노부의 노자나 다 노는 전부 다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나부체제 그러면은 소노부, 연노부, 전노부, 관노부 같은 노로 끝나는 부란 뜻입니다. 어떤 지역을 향유하고 있는 부란 뜻이죠. 그러니까 나부는 여전히 토착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집어치는 가였을 것이고요. 가들이 통치하는 나부제였는데 이 나부 연맹체였는데 그 오부의 짱들을 가라고 불렀고 5개로 편제가 되었다는 뜻이겠네. 그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게르브 고씨가 왕을 독점했다고 했으므로 아까 말한 부족적 세습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부족 내 왕위 세습입니다. 그래 보이죠? 좀 이따가 연노부라는 왕부족과 결탁을 한다면서 아까 말한 제도상에 나오는 것이죠. 과정상에서. 그 다음에 영토 확장을 열심히 하여 요동군을 여러 차례 공략했고요. 요동군은 아까 언제 만든 군? 진계 침략 때 만든 군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계속 공격하면서 한 군영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겠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동쪽으로는 옥저를 정벌했다. 한 군영과의 항쟁, 엔드 옥저 정벌. 100년이다 보니까 이게 한 100년 동안, 1, 2세기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태조왕의 뒤를 이어 중요한 왕이 바로 고국천왕이에요. 이 사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국천왕은 체크. 이 사람은 저기에 있는 오부지를 어떻게 바꾸고 동부, 서부, 남부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으로 바꿨던 것이고요. 지역명을 띠는 부입니다. 이걸 행정적 오부라고 부르죠. 오부는 오부인데 지역명을 띈다. 즉 고구려의 동쪽, 고구려의 남쪽 이런 의미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 게르부고시 세습을 어떻게 바꿨었고 부자상속으로 바꿨었고 왕위의 부자상속제를 이뤘다는 것이죠. 요 바로 앞대 왕의 신대왕 때 국상제가 생겼어요. 들어보셨죠? 국상이 뭡니까? 나라의 아까 말한 상을 만든 거예요. 상. 고조선의 상은 토착적 존재였는데 이 당시는 국상이라 그래가지고 좌보와 우보를 편제하여 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좌보, 우보는 도울보자예요. 왕을 왼쪽에서 놓는 사람, 오른쪽에서 놓는 사람. 좌우보겠지? 이 좌우보를 통합해서 국상으로 삼고 왕의 신분권을 만들었던 뜻입니다. 왕권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강화 조치였겠죠. 그죠? 토착 세력을 누르고 왕권 강화 조치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국창 때 국상에 임명된 사람이 그 유명한 을파소예요. 을파소라는 제야 인물을 국상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썰에 따르면 농사 짓던 분이었다잖아요. 그걸 추천받아서 국상에 올리려고 했더니 주위에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사양했습니다만 결국 데려다가 삼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래 토착 세력을 거느리고는 나부 중에 짱을 삼은 게 아니라 누구 듣보잡 데려다가 국상을 삼는 겁니다. 나부의 짱들과 경쟁을 맺는 거지. 이 국상은 왕에 신속하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이 국상이었던 을파서가 했던 매우 아름다운 제도가 무슨 제도? 이게 진대법이었다고. 국상 을파서가 산 게 진대법입니다. 이게 죽었어 이렇게 된 거지. 진대법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단순한 춘대춘합제가 아니에요. 제민족 통치 구조를 위한 제도였던 거지. 가 밑에 있던 백성들을 넌 더 이상 손오부 백성이 아니라 고구려 백성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간접 지배를 직접 지배로 바꾸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거는. 이거 올해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진대법은요. 진대법은 춘대춘합이지만 나올 수 있는 제도라고 이거는 매우 중요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왕권을 뒷받침했던 을파서와 고국천왕의 뭐라 그럴까 이거를 키 뭐 이런 거였던 거지. 그죠? 최고의 정책이었습니다. 반발 심했겠지. 특히 손오부, 연노부 반발이 되게 심했을 겁니다. 그 반발을 진압하면서 이제 3세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손오부, 연나부의 반발 속에서 그들 진압하고 이제 그 뒤에 봉상왕, 산상왕, 봉상이 등장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1, 2세기 모습이에요. 묶어서 그냥 1, 2세기 쓸게요. 이렇게 1세기부터 2세기까지. 그리고 3세기에 이제 약간의 위기를 겪었던 것이죠. 내부적인 분열도 있었습니다만 연나부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분열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의 문제가 이제 동쪽 서쪽에 있었던 중국 세력의 침략이었겠네. 누가 들어온다고? 아까 3세기 중에 위나라에 관검이 쳐들어온 거죠. 그때 왕이 어느 왕이었을까? 몰라서 괜찮아요. 동천왕이라는 왕입니다. 동천왕 때 위나라 관구검의 침입. 그죠? 이게 한군영과의 항쟁 속에서 중국왕이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위나라의 관구검.
이 당시 부여가 어떻게 했다고? 불량미를 주면서 위나라 편이었다고. 지금 고구려는 고립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위에선 부여가 내려오고 있지. 이쪽은 중국 군현 세력이 있지. 밑에서는 지금 낭랑 대방이 올라오고 있지. 이해되시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동천왕은 결국 옥저까지 피난 가서 겨우 구사일생했다는 것이죠.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 위기에 빠졌는데 동천왕이 끊임없이 이러한 고립을 극복하려고 탈피하려고 노력했던 게 어디를 점령하려고 했다고? 서안평. 서안평. 동천왕은 서안평을 계속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 서안평을 잡아야지만 낭랑과 즉 중국 군현과 위나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열심히 노력한 거지. 하지만 이때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했으며 위나라 관고금의 침략을 받았다. 이해되시죠? 그 전에 고구려가 취했던 정책은 위나라하고도 약간 관계를 맺었지만 그 남쪽에 있던 오나라하고도 통교하는 겁니다. 오와 손잡고 위를 견제하기도 하고 위와 손잡고 선비족을 견제하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위, 오, 이거 알잖아. 고구려. 삼국지 소설에는 고구려 안 나오죠. 장비 유비 막 이런 거 나올 때 고구려 안 나오는데 역사책엔 고구려가 많이 나와요. 고구려가 뭐라 그래? 캐스팅 보트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중에서 고구려가 위를 좀 건드려주면 오가 편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 입장에서도 고구려의 연대가 좀 필요했던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위에 있던 선비족 애들이었거든요. 막 계속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선비족 견제에서 위는 고구려와 손잡지 않을 수 없었던 거겠지. 촉에 손을 잡는다고? 거기 나오는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이 고구려가 위와 손잡고 선비를 견제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가능하겠죠. 그 당시 위가 우리에게 줬던 미끼가 뭐였냐? 요하 유역에 대한 영유권이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요하 유역은 비만 오면 늪지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잘 못 살아요. 농경민족은 못 사는데 유목민족한테는 천국이죠. 봄만 되면 여기 풀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풀 뜯고 도망가고 풀 뜯고 도망가고 그럴 거 아니야. 풀만 뜯겠어? 온 김에 사람도 뜯겠어. 사람도 뜯겠죠. 보면 맨날 깔짝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와 고구려한테 얘들이 정말 고치거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미끼로 고구려에게 연대를 요청했던 것이고 고구려 콜했던 것이고 손잡고 이를 몰아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입장이 끝났잖아요. 당연히 위가 슬슬 들어오겠지. 그때 고구려의 선택이 오였다는 거예요. 손책 손권에 옵니다. 일과 손잡고 또 위를 견제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그 당시에 위하고도 연대해야 되는 것이고 우하고도 손잡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런 과정에서 위나라 공격을 결국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이 서안평을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서안평을. 계속 실패하다가 드디어 성공했던 왕이 4세기 초에 누구였다고? 미천왕이었다고. 미천왕은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왕인 것이죠. 미천왕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겠다 그러니까 서안평을 공격하여 낭랑과 대방을 고립시켰다라는 사건인 거겠죠. 그때가 사실 한반도에 대한 기점입니다. 서안평 공략에 성공을 한 것이고요. 이때는 서안평을 점령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낭랑과 대방을 완전히 축출했다. 한 9년 축출 이렇게 쓸게요.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자 이 아랫동네가 텅텅 비어버렸겠네요. 그죠? 이 지역은 이미 끊임없이 밑에 있던 놈이 계속해서 올라오려고 시탄단 노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기리영 전투가 대표적이에요. 남쪽에 있던 한 세력들은 대방군을 몰아내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야. 한 세력들 특히 아마 백지국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올라와서 이쪽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텅 비어버렸네? 백지가 안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백지는 올라왔을 것이고 고구려도 안 내려갈 리가 없겠지? 내려갔을 것이고. 나타난 현상이 고구려와 백제의 첫 미팅이었겠죠. 그죠? 한편으로 이 동네에는 새로운 색이 등장했습니다. 누구? 전현 같은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또 이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죠? 4세기에 들어와서 고구려는 남쪽으로는 백제와 맞닿아 있었던 것이고요. 서쪽에서는 선비족의 전현과 맞닿은 것이고 오용씨하고 그렇겠죠? 이 고구려의 입장이었답니다. 이때 고구려 왕이 누구? 고국 원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교과서에 나온 얘기들이죠. 우리 생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표정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국 원왕입니다. 4세기에 들어와서 고국 원왕은 이와 같은 양상 속에서
전현과 전쟁을 벌였었고요. 무용시의 공격을 받습니다. 전현의 공격. 우리 교육관에서 이걸 전현의 침략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전현은 침입한 것이고 백제는 공격한 것이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현이 침입받았었고요. 이때 왕이 거의 단기 필마로 겨우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 미천왕 시체도 파가고 이랬다잖아요. 큰 위기에 빠진 겁니다. 국내성을 함락당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랬었고 한편으로는 백제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백제와의 전투, 이때 백장이 누구고? 근초광입니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전투가 있죠. 하나는 치앙성 전투고 하나는 평양성 전투입니다. 치앙 전투와 평양성 전투. 이 치앙 전투에서 패배한 후 고구관왕이 직접 몸소 군대를 끌고 내려갔다가 평양성에서 근초광의 태자를 만났다는 것이죠. 전사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평양성 전투입니다. 이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가 승리한 덕에 이때부터 한반도의 주도권은 백제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 소스라치게 놀라면 소스리망이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무시한 처사였어요. 소스리망. 마침 여기 있던 전현이, 이 발음도 이상하다. 전현이 전진한테 밀리죠. 전진 넘어와서 전현이 일로 도망온 겁니다. 그러자 우리 소스리망이 전현 애들을 꽁꽁 묶어서 선물로 줬다고 나오잖아요. 그 당시 전현을 전진과 협공한 덕에 전진과 수교하게 된 거지. 이 전진으로부터 소스리망은 여러 가지 문물을 정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때 뭐가 들어오고 태학 설립하고 동시에 불교 들어오고 그런 거죠. 태학을 설립하고 동시에 불교도 들어오고. 불교는 매대인 전진이네. 그죠? 북쪽 불교네. 북쪽 불교. 남쪽이 아니라. 북쪽 불교는 어떤 불교예요? 갑자기 뜬금없나? 대승불교예요? 상자부 불교예요? 수성불교예요? 대승은 또 몰라? 불교 시작한 곳이 어디? 저 인도죠. 인도에서 올라온 불교가 이렇게 중국 분항을 거쳐 이렇게 중국으로 돈 게 북조 불교입니다. 이건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중생구제 이런 쪽에 쉽게 말하면. 반면에 이렇게 동남아 쪽 내려가고 남조로 들어간 불교가 상자부 불교인 소승불교입니다. 개인의 해탈 쪽입니다. 이때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들어온 고구려 불교는 대승적 불교입니다. 종파가 그래서 삼론종이 발달해요. 삼론종 들어두실게요. 문화사에 나올 겁니다. 삼론종을 비롯한 대승적 불교는 국가천의 불교고 상당히 호국적인 불교입니다. 이해되죠? 이건 국가를 위한 불교, 국가를 위한 불교. 호국적이고 나라를 위한 불교. 반면에 당시 라이벌이었던 백제는 이게 372년이고 백제가 84년이 12년 차이입니다. 백제는 남쪽에서 들어오면 동진에서 들어와요. 남쪽에 들어온 백제 불교는 어떤 불교일까? 상자부 쪽이 강했던 계율종이라는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삼론종이라는 이론적 종파가, 위쪽은 계율종이라는 개인의 규율을 중시하는 종파가 발달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백제와 고구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라불교 어디서 갖고 들어옵니까? 고구려에서 와요. 훨씬 더 호국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 윤색된 불교를 또 들여온 게 신라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라불교는 가장 호국적이고 가장 국가적인 것이죠. 왕즉불 이런 거 발달하고 있는 것이고 형용사 구축 못한 말되고. 백제에서 호국적인 불교 느껴본 적 있어요? 걔들은 별로 없어요 그게. 그러고 있다 바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겁니다. 일본 노리사치계가 넘어간 것도 역시 계율종이니까. 이해되죠? 나중에 사상사 가서 봅시다. 이 불교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뭔가 체제를 정비하고 싶었던 거라고 이건. 그러니까 태학이랑 불교는 유교와 불교가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 자신이 알 수 있다시피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건 정치 이념인 것이죠. 그죠? 유교적인 정치 이념과 불교적인 호국적인 이념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콜?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 율령이 반포된다라는 것이죠. 율령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관등제에 들어왔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관복제에 들어왔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이때 관등은 몇 개쯤 있었답니까? 10여 관등이 정비된 걸로 보인다라고 나오죠. 나중에 점차 시간이 가면서 주서, 수서 단계 가면 이게 14단 관등까지 넘어갈 겁니다. 뒤에 가서 합시다 이것도. 어쨌든 이와 같은 관등, 관복 등이 정비된 걸로 보인다. 여기까지 콜? 소수리망 다음에 고경왕 진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광개토왕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비 과정을 거친 후 5세기 들어가서 이거 4세기 빼먹었네. 4세기.
오색이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광개토왕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광개토 대왕을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광개토 대왕. 광개토만 또 대왕 써주면 미안하지. 다른 분들은 대왕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광개토만 쓸게요. 광개토왕. 근데 광개토를 대왕이라고 부른 건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옛날 학자들이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삼국사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레이트 킹이었다고. 정식 명칭은 뭐예요? 시호. 국강상 왕이에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그렇죠. 광개토 별명이고 정식 시호는 국강상 왕입니다. 나라 언덕에 묻힌 왕이라는 뜻이에요. 고구려 왕의 이름은 전부 다 장지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천은 아름다운 하천, 하천의 동쪽 아시겠죠? 나라의 언덕, 이거는 작은 숲, 대수리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지에 붙이는 것인데 광개토왕 국강상이라고 해서 언덕 위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광개토왕을 비정하기도 해요. 우리 예전에 고구려 지도 가지고 냈던 도성 문제 있죠? 그 기출 문제 기억나요? 그 문제 보면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광개토왕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것들. 그 위치 비정도 역시 이 시호 가지고 정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광개토왕의 업적입니다. 광개토왕은 일단 제일 먼저 뭐 했을까? 리벤지 해야지 뭐. 그죠? 남쪽으로 백제를 공략한다. 이때 백장이 누구? 백제 아신왕을 공격하여 관미성을 빼앗고 항복을 받았다더라. 이런 거죠. 아신왕을 공격하여 관미성 등을 빼앗고 항복을 받아 백제를 노객으로 삼았다라고 나올 겁니다. 들어봤죠? 백제를 노객으로 삼았다. 광개토왕 즉위한 게 17살이에요. 고1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싸운 다음에 할아버지를 무릎 꿇린 다음에 노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나쁜 놈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백제 안정시킨 후 당연하게 또 만주로 올라갔습니다. 만주 올라가서 알다시피 비려, 숙신, 거란, 그 다음에 전인의 후예였던 후연, 이쪽으로 동부여. 아마 지도에 있을 겁니다. 그런 이름들이. 후연이라든가 비려, 거란, 숙신, 동부여 등 만주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이름 모르더라도 후연, 그 다음에 동부여까지 이때 복속을 시켰다. 아까 동부여는 광개토 왕이, 북부여는 문자명 왕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만주 안정. 안정시켰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식이 들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백제가 화통을 어기고 서약을 어기고 외와 통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죠? 백제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녹이게 되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바다 건너 외와 통했다는 겁니다. 화가 난 광개토왕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평양까지 직접 순서에 내려가셨답니다. 죽었어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누가 찾아오죠? 신라가 찾아와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잠깐만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뭐 사로고기요 그랬겠죠. 나라 이름이 없으니까요. 이름 없는데요 그러면서 왔답니다. 와가지고 한 얘기가 우리 국경 지역에 왜들이 가득 차가지고 힘들어 죽겠으니 청컨대 왕이 싸움 좀 하신다면서 오셔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가만히 보니까 여기 왜가 왜 와 있는 거예요. 백제 돌아왔겠지 뭐. 라고 생각한 광개토왕은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북쪽이 힘들었었거든요. 당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이듬해 보기,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딱 400년의 일입니다. 399년에 신라가 찾아온 것이고 400년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가가지고 신라 침략한 왜구를 격퇴했다는 것이죠. 왜구 어디로 도망갔대요? 바로 본국으로 못 가고 옆에 있는 동맹국이었던 임나, 가야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때 가야도 격파했던 것이고 그 덕에 여기 있는 백제는 고립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신라는 이제부터 영원히 고골에 쫄이 되었습니다. 400년 얘기입니다. 이게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갈 때 일입니다. 광개토왕은 사마로초 걸려있는 분이세요. 이때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고 이 왜구 격퇴 기사가 전하는 바가 왜구 격퇴 사건이 전하는 바가 한편으로는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 한편으로는 백제의 고립, 한편으로는 가야와 일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한반도 남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게 요겁니다. 두 번째 분기점이에요. 첫 번째 분기점이 요거였다면 평양성 전투,
두 번째 중요한 문기점은 요거 관계토항의 외국택기사. 이해되죠? 이걸 기점으로 주도권은 백지에서 고구려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오케이. 근데 이와 같은 외국택 기사가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매우 자세히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금성문이 하나 있는 것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광개토 대항능비일 겁니다. 비석을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광개토 대항능비. 이와 같은 기록이 담겨 있는 광개토 대항능비. 이 비석은 누가 만든 거? 장성이 만든 거. 왜 만든 거예요? 왕릉비니까 왕릉 때문에 만든 거겠죠. 그죠? 이 비석이 처음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거는 19세기 말 1870년대입니다. 그 전까지 비석의 존재 알고 있었는데 비석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키가 6m 49예요. 이만한 비석입니다. 사각 기둥의 비석이고요.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끼가 막 끼고 나무가 자라고 있었나 봐요. 안 보이던 거를 이 동네 화전을 일구던 농민이 화전을 일구려고 불을 질렀는데 불이 확 붙어버린 거지 뭐. 불이 다 막 끄고 보니까 글자가 보이더래요. 보니까 심상치 않은 글자가 한문 잘했을 거냐 짱깨니까 보였겠죠.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업종을 바꾸신 거지. 농부에서 탁본업자로 바꿔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탁본이 막 유통이 된 거고 이 소식을 듣고서 1870년대 말 일본의 메이주신 직후입니다. 그죠? 그 직후에 일본에서 군국주의 입장 속에서 동아시아를 연구하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어떤 사람은 학자지만 군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군인인데 원래 학자입니다. 중이었던 사케오라는 놈이 있었는데 글마가 여기 지금 가신 거지. 이거 구하러 가서 보니까 여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임날본보살을 뒷받침할 때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신났겠지? 그럼 탁본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70년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고 이게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임날본보살의 기초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막 보도가 되면서 탁본이 마도 불티나게 팔리는데 자꾸 이게 낡아가지고 깨지고 이러니까는 아마도 탁본업자들이 석회를 좀 여기다 바른 것 같아요. 글자를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 석회도 바르고 변주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비석이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 좀 들어두세요. 자, 이 당시 19세기 말에 있었던 동아시아를 연구하던 일본 관학자들에 의하여 세간에 밝혀진 비석이 비석이다. 됐죠? 책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실게요. 그 내용은 뭘 담고 있었냐? 첫째, 이 비석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광개토 왕릉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왕릉의 주인공이 누군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왕릉의 주인공이니까 맨 앞에 뭐가 나올까요? 이 왕의 아빠가 누구고 그 아빠가 누구고 이런 거 나오겠지. 왕실 계보도가 나오겠죠. 왕의 계보도가 나와요. 쭉 올라가. 아빠 올라가더니 맨 앞에 누가 있어? 맨 앞에 하늘이 있어요. 천재지자 하백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선의식과 물의 신과 사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첫째, 계보대 맨 앞에는 천선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역법 누가 쓰는 거예요? 연호 누가 쓰는 거예요? 하늘을 다스리는 자 뭐라고 부를까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천자만 연호와 역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광개토는 지가 천자래요. 연호 쓰겠어 안 쓰겠어? 쓰겠지. 영락 같은 연호가 나오는 겁니다. 천선의식을 바탕으로 연호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지. 그 당시 고구려는 중국과는 다른 또 하나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겁니다. 천선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계보를 쭉 내려다 보니까 6대왕의 태조가 있어요. 태조가. 삼국사기의 기록이 아니라 본래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광개토왕비 당시에도 추모를 일원으로 하는 왕통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추모를 일원으로 하는 일원적 왕통이 일원적인 왕계통이 이때도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중앙집권의 완벽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돼요? 고대사에서는 이렇게 일원적인 왕계부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집권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발의 선왕 어디 계열이에요? 너무 앞서갔나? 무열왕, 태종 무열왕 어디 계열이에요? 진흥왕 직계 아니죠? 그죠? 동룡계, 사룡계 들어보셨어요?
성골관념 만들고 그 찌끄레기잖아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자기 계발을 이기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발해 선왕 같은 경우에는 대하발 계열입니다. 대종 아대 계열입니다. 다 반계 쪽이야. 이게 일반적이라고 보통. 근데 이때는 그 반계를 전부 다 끊어내고 이론적인 왕통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때. 네 아들은 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이런 식으로 쭉 이어놓은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계보를 만든 것 자체가 왕의 신성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왕에 대한 업적이 잔뜩 나와 있겠죠. 비석이니까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의 99%가 어떤 내용이라고? 영턱적 기사라고 이런 것들. 어디를 쳤고 누구 한국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겠죠. 그 당시에 다양한 영토 확장 기사가 잔뜩 나 있다는 것이고 이 영토 확장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광개토왕의 외국택 기사란 말이야. 이해돼요? 이 영토 확장 기사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외국택 기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묘년 기사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지. 신묘년 기사 알아요? 신묘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 신라, 가야를 깨뜨리고 신민으로 삼았다. 라고 해석하는 임나일본설의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16년에 391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 가야를 박살내고 쫄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광개토왕림에 들어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일본 놈들께서는 그 당시에 이미 신공화국가 우리나라를 정벌해 가지고 한반도 남부에 임나라고 하는 직할령을 설치하고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임나일본설이에요. 들어보시긴 했죠,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후쇼사 교과서라는 게 2001년에 나왔을 때 채택률이 0.6%였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그 교과서에 들어있던 지도가 이렇게 생긴 지도예요. 이거를 같은 색으로 칠해놓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고구려는 국경도 없어. 조그맣게 써놓은 거지. 그 당시 여기는 임나가 일본의 직할령으로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그런 썰입니다. 황당한 지도였겠지? 이 지도가 들어있는 그 후쇼사 교과서가 0.6%였는데 지금 이 지도가 실려있는 일본 내 교과서 지도가 60%가 넘어요. 다 퍼진 겁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일본은 거꾸로 가면서 임나일본부를 거의 믿는 추세입니다. 요새는요. 학생들이 다 이걸 믿고 있어요. 이 내용이 맞다고. 이미 4세기에 신고하고 정벌한 거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라고 다 믿고 있어. 그 올해 임고에도 내는 거지. 그런 문제들을. 일본이 되게 극우적인 시각이긴 한데 일본의 또 이번 총리도 또 비슷한 부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계속 갈 거라고 이런 내용들이. 독도 문제, 고대사 문제 다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예비교사들이 그걸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임나일본설은 꼭 나왔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난 본다고.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관계통할 때 이거 여러 번 설명했어요. 임나일본설 이거 알아둬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문제라고 이거는. 그래서 임나일본설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겠냐는 거지. 다양한 반박이 있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 석회발라 변주한 거다. 이런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석회발라 쓰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지. 원본을 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거 제가 방문하는 것처럼 이 비석의 성격 자체가 광개토왕을 기리려고 만든 비석인데 갑자기 왜구가 잘 나가는 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광개토왕이 어디서 정벌했다, 어디 먹었다 막 쓰다가 갑자기 그런데 왜도 먹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 이상하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착안했던 분이 바로 정인보라는 분이에요. 정인보 그래서 중요하다고. 앞으로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양명학자였고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썼던 분이었고 조선일보를 담당하고 있던 분이었고요. 특히 한학자였기 때문에 광개토왕비를 재해석한 분입니다. 전 이분 되게 중요한 분이라고 봤어요. 이번에 정인보는 안 나오고 문일평에 나왔습니다만 비슷한 부류의 분들이십니다. 민족주의를 이끌었던 사학자들이세요. 이 사람은 주어가 광개토왕이기 때문에 해석을 아예 다르게 했던 겁니다. 외가 건너오자 광개토왕이 그들 다 먹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자체를 달리했던 내용인데 해석까지 모르더라도 좀 이따가 보실게요. 모르더라도 정인보라는 인물의 이름을 좀 들어둡시다. 광개토왕비를 새롭게 해석하신 분. 1930년대에 활약했던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 이론이라든가 식민사학에 대해서 반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인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문제가 식민사학과 그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랬었죠. 일선동조론. 문제는 풀어보셨죠? 그랬고?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맥락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제2부가 제일 길고 이 내용이 제일 길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이 비석을 세운 본격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은 광개토 왕릉을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 세 글자로 지킬 수 무덤 묘 수묘인 연호를 차출하기 위한 그런 비석이에요. 이때 연호란 아까 그 연호가 아니라 연은 공연 개연할 때 연입니다. 호는 집이고요. 그러니까 편제된 호를 말해요. 편제된 호. 6집을 하나로 묶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노동력 동원을 위해서 편제한 호를 연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쓴 글자 이렇게. 연자가 불 뗄 연자인데 같이 밥 먹는 집 이런 정도 뜻입니다. 같이 굴뚝에서 밥을 해먹는 집 연호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 단위를 편제한 거지. 지금은 출가하면 엄마 아빠랑 따로 살잖아요. 새로 결혼한 사람들은. 옛날 한 동네 살았다고 전부 다. 여기 아빠 집 있으면은 여기에 큰 집, 여기 작은 집, 둘째 집 같이 있었어요. 묶어서 하나의 연호로 묶은 겁니다. 이렇게 노동력 동원이 쉬워요. 그러니까 한 연호당 얼마 이렇게 나오라는 거지. 아빠가 나오든 아들이 알아서 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려고 편제한 분을 보통 연호라고 불러요. 연호란 표현은 민정문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개연 얼마, 공연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연호예요. 이 연호라는 거를 이때도 이미 편제했다는 얘기는 이거 무슨 얘기겠어? 당시 이 집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한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 마을에 몇 명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 마을에서 300명을 차출하겠다는 게 이 비석의 내용이에요. 한 동네에서 광개토 왕릉을 지키기 위해서 300명을 데리고 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그 당시 촌락 단위까지 대민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말단 촌락까지 국가의 일원적인 대민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촌과 성 단위까지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촌과 성 단위까지 대민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여격 동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구려의 여격, 부역 동원 시스템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결론 삼아 우리 개설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4세기 말 5세기 초에는 고구려에서는 지방 지배가 일원화되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때는 지방 지배가 일원화되어 각 지방 백성들을 직접 나라가 통치할 수도 있고 동원할 수도 있고 전쟁에 동원할 수도 있고 그전까지는 가의 군대로 참전했던 하오들이 얘는 직접 국가의 백성 군대로서 참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변을 보여주는 게 바로 광개토 왕릉비라고. 이런 내용이 삼국사기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석에만 나오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금성문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겁니다. 이 광개토 왕릉비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석이다. 맞는 때는 장수왕이지만 광개토 사후 직후 만든 비석이므로 제가 걸림년대는 41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는 비석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비석이 집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개토의 뒤를 이어 등장했던 왕이 누구고? 장수왕이고요. 오래사라 장수왕이죠, 당연히. 오래사라 장수왕이지만 태조한테 안 돼요. 태조보다 일찍 죽었어요. 89인가 죽었을 겁니다, 아마. 오래 살았죠, 그 정도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죽죠. 아들이 왕하려고 기다리는 환갑 넘게 살았어, 그 사람도. 먼저 죽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쪼다죠. 조다라는 사람이요. 죽고 손주가 다음 왕을 하는 겁니다. 장수왕은 뭐 영토 확장이지 뭐 남쪽으로. 북쪽은 다 먹었어.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더 올라가면 산맥 끝나요. 대싱안릉이라는 대흥안령이라는 산맥입니다. 대싱안릉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넘어간 몽골 사막이에요. 초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싱안령 일대 유목민족이 하나 있었어. 지두라고. 들어보셨죠? 지두를 위원과 분할점령하면서 통치해놓고 남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지. 저 위쪽으로는 싱안령까지 올라가서 지두 용 하나 들어두시고요. 지두 세력을 분할점령한다. 위원과 나눠가지고 남쪽은 고구려 세력이 북쪽은 위원 세력이 같이 통치하기로. 됐죠? 본격적인 남진입니다. 남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중국과의 관계였겠지 뭐. 또 중국이 칠 수 있으니까. 그죠? 중국과 관계를 위해서 가만히 봤던 중국은 어떤 시기? 남북조지 뭐. 남북조와 우리식으로 말하면 등거리 외교.
예전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이걸 양쪽에 모두 조공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공이 좀 더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북조에도 조공을 바치고 남조에도 바치고. 한국사 교과서는 등거외교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게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만들어진 이유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관계를 위한 거잖아요. 한때 임진왜란도 임진전쟁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처음 동아시아사 나왔을 때 임진전쟁이라고 불렀었고 같은 표현으로 겐로쿠에케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겐로쿠에케라고 부르고 우리는 임진전쟁으로 부르자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사학자들의 많은 반박을 받았겠죠. 일본이 일으킨 지랄인데 어떻게 전쟁이냐 이거지. 외란이 맞다 해서 결국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식을 갖고 있는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선 이것도 남북조와 등거래교가 아니라 고구려가 꿇었다는 거지. 남쪽에도 조공 바치고 북쪽에도 바치고. 이해되시죠? 남북쪽에 조공을 바치면서 등거리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이때 있던 사건이 풍 사건인 것이죠. 들어봤나요? 이따 교재에서 봅시다. 수항을 해왔던 풍을 받아들였다가 남성하고 틀어질 뻔했던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북조랑 가치관계를 밀접하게 맺어놓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내려가기 위해서는 천도를 단에 있겠죠. 무슨 천도를? 평양으로 천도를. 아까 저기 저 평양이에요. 이 평양천도가 이때가 처음인가? 아닌 것 같아요. 교육과정상에 이게 처음이고요. 교육과정상에서는 유리왕 때 국내성 천도, 장상 때 평양천도가 끝이죠. 근데 아까 맞지만 국내성 천도도 산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여러 가지 한 두세 번 정도 더 있으면 되고 고공원항도 천도한 적이 있었고요. 동항성 천도라고 다 평양성 천도랑 같은 걸로 보기도 합니다. 좀 이따 볼게요. 이것도 좀 자세하게. 그리고 본격적인 남진 그리하여 남양만에서 중령까지 혹은 영흥만까지 쏙 들어간 데를 만이라고 부르죠. 요 만의 이름이 남양만입니다. 요 만의 이름이 영흥만입니다. 알겠죠? 남양만에서 영흥만까지 요 사이에 있는 고개가 중령. 알겠죠? 중령까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략 요 정도 라인까지 온 게 아닐까라고 싶은 것이죠. 그 중령 바로 위에 있는 동네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충주입니다. 충주. 충주까지 정립했다는 얘기는 이 한반도의 가운데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충주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될 겁니다. 이 충주에다 세운 비석이 무슨 비석? 충주 고구려비. 그죠? 광개토항의 미니어처죠? 광개토항릉배 미니어처인 충주 고구려비를 여기다 세웠다. 내용은 뭡니까? 장수왕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신랑을 불렀단 말이야. 항복을 받으려고. 일마가 안 와. 바빠 죽겠는데. 장수왕은 결국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부하였던 다우환노란 친구를 내려놓고 지는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가 남아있다가 신랑을 만나서 장수왕이 꼭 전해주라 하고 말했던 옷을 내려준 다음에 항복을 받고 돌아갔다는 기록입니다. 신하가 남긴 비석이에요. 라고 추정이 됩니다. 워낙 많이 지어져서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충주고구려비는 장수왕이 이 당시 충주까지 왔다는 건 물론이거니와 장수왕이 신라를 매금이라고 깔아보면서 그죠? 동이매금이라고 나와요. 너는 동쪽 오랑캐다라고 지네가 중국이 중하니까 동이라고 불렀겠죠. 동이 남만 북쪽 할 때 동입니다. 동이매금이라고 깔아보면서 매금을 불러서 옷을 하사하고 책봉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의칙을 하사하는 건 책봉각이거든요. 동책봉. 그러니까 의책을 하사하고 의복을 하사하고 책봉을 때리고 돌아갔는데 그것도 왕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신하가 해준 겁니다. 이해되죠? 고구려 신하가 한 명 내려와가지고 신랑을 부른 다음에 무릎 꿇어 그런 다음에 우리 황제가 준 거야. 옷 입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천하관을 보여주는 거지. 심지어 여기에 표현되는 말 중에는 이 교라는 말이 있어요. 교. 교가 언제 쓰는 말입니까? 교지할 때 교입니다. 왕의 명령을 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지할 때 교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던 시절이에요. 등록, 수교 이런 거 알죠? 법좀 폐지할 때 원리 나오는 거. 그 교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다. 짐이 곧 국가다. 렛다 세모아 이런 게 가능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이와 같은 왕의 왕권의 지엄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비석이다라는 것까지. 헐?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석은
고구려의 천하간을 보여준다. 맞죠? 장성의 업적입니다. 아마 장성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태조만큼 살았더라면 백제신라 없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손주였던 문자명 씨가 왕이 되신 것이죠. 업적은 부여 복속. 그렇죠? 494년 부여를 완전히 복속했다. 최대 영토를 부과한다. 6세기가 됐어요. 6세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6세기는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는 왕이 별로 없을걸요? 안원왕과 양원왕 정도? 그렇죠? 안원, 양원식의 특징은요, 귀족들 간의 대립이었죠. 이때는 추군과 세군이 싸우는 귀족 간의 대립기입니다. 물론 일본서에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만, 추군은 추한 놈들 이런 뜻이에요. 추한 무리. 세군은 찌질한 무리 이런 뜻입니다. 미세할 세자입니다. 얘라 짜자라 이랬더니 얘라 추한 놈들 이러고 있는 것이. 서로 간에 그렇게 불러놓던 거예요. 일본서의 표현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귀족들 간의 쌈박질이 벌어졌을까? 귀족의 분열이 벌어진 이유가 뭐래요? 이 장수왕과 문자명의 업적 중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싶었던 거 하나만 대보세요. 너 이거 이랬으면 안 돼 싶은 거. 첫째, 너 이거 이랬으면 안 돼. 지금도 서울을 세종으로 옮긴다 그러면 난리 나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 지갑 떨어진다고? 세종은 좋아하고요. 이때는 천도한다 그러면 국내선 귀족들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해양성 귀족은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집값이 올라가나요? 둘 다 반대합니다. 국내성 귀족이 내려올 때 왕이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와야 됩니다. 그때는 가족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귀족들 일파가 다 평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평양 쪽에서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기득권을 다 뺏깁니다. 이건 결국 국내성파와 평양파의 대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 고대사의 천도는요. 백제도 마찬가지야. 한성에서 웅진 가니까 난리 나요. 사회 가면 또 난리 납니다. 백제 8기성씨가 싸우거든요. 그래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똑같은 거지. 이때도. 이들의 계열이 바로 국내성파 대 평양파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중부인 소부인이 한쪽은 국내성 지지파고 평양 지지파였단 말이에요. 이되죠. 그러니까 귀족계, 유귀족과 신귀족과 구귀족의 대립이었던 것이지. 왕이 쓸 때는 괜찮아 이게. 왕이 밀려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귀족들의 반발 때문에. 그렇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니 광개토왕은 왜 부여 안 먹었어? 먹을 만한데. 장성은 왜 부여 안 먹었지? 다 먹고? 왜 이거 남겨둔 거야? 이거 남겨두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먹었어. 부여만 살짝 남겨놨네? 왜 그런 걸까요? 엄마잖아요. 지네 모국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부여족의 일파가 내려와서 고구려가 되었다면서 이게 여기에도 있는 기사 내용이야 이게. 우리 부여족 일파라는 게 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내려온 애가 뭘 만들었을까? 백제. 그럼 고구려와 백제 엄마가 누구야? 부여지. 이게 정통성의 문제라고. 형 동생이에요. 그죠? 형이 지금 엄마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술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동생이 뭐라 그랬겠어? 형이 엄마를 죽였다 그러면서 내가 부여다 이렇게 되는 거지. 6세기 때 백제인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는 거지. 우리가 부여를 계승했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 정통 싸움이었다고. 정통 싸움에서 지금 고구려가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중국이 더 이상 고구려를 쳐다보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죠? 6세기는 백제의 시대였던 거야 다시. 백제의 무령왕과 성왕이 등장하면서 부여족을 자치하고 나서는 것이죠. 중국과 외교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 백제가 우리가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미 5세기 때 계로왕이 부기에 보낸 국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근원이 부에서 나왔고 형제처럼 지냈는데 지금 고구려가 승명이처럼 막혀서 치고 있다는 것이지. 이미 5세기 때 모습이었거든요. 그 백제가 드디어 엄마인 부여를 죽였다니까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게. 근데 그 당시 이게 엄청난 일이었다고요. 미국이 영국을 정벌했다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해되죠? 미국이 반기를 더 영국을 까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이건 되게 황당한 일이었던 거라고요. 이해돼요? 근본도 없는 새끼 이렇게 된 거지. 이 과정 속에서 결국 귀족단의 쌈박질을 벌이는 것이고요. 이 쌈박질 속에서 중국 대륙이 점차 통일을 향해 가고 있네. 북주 나오고 수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위험했겠죠?
이 위험을 좀 감지했던 고지역 세력들은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손을 잡자 이렇게 된 것이. 손잡아서 앞으로 대대로는 교대로 선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죠? 앞으로 대대로는 교대로 선임하고 내부적으로 안정을 도모하자. 단 권력을 왕에게 주진 않는다. 귀족끼리 갖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족 연립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권력을 왕에게 주진 아니하고 귀족들이 통치하되 우리가 서로 간에 연대해가지고 대대로는 선임하는 걸로. 왕은 국문을 닫고 앉아 있다가 선임이 끝나면 나와서 임명만 하는 걸로. 6세기 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많이 봤던 사료죠? 고구려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하죠? 이렇게 시기별로 흐름을 잡아가면서 큰 맥락을 잡아두시고 5세기에서 6세기 넘어가시죠. 여기는. 관계탕은요. 아시겠죠? 4, 5세기 그 다음에 5에서 6세기를. 이 흐름 잡아두시고 이 메커니즘 안에다가 백제신라를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거는 같은 시기에 백제신라가 뭐 했지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걸 읽었을 때 백제는 뭐 했지? 신라는 뭐 했지? 가야는 뭐 했고 일본 어땠고 중국은 어땠지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자유자재로 되셔야 됩니다. 할 것 같아요? 이때 백제 뭐 했어요? 신라는요? 뭐 그런 걸 이제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고구려부터 가시는 거예요. 좀 쉬었다 교재 보면서 고구려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이제 고구려사를 교재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시조는 동명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부역의 유의민과 토착 세력이 같이 결합한 나라였을 것이고요. 지역은 처음에 졸본, 환인 지역입니다. 졸본은 당시 지명, 환인은 지금 지명이에요. 지금의 환인 지역에 있는 당시 졸본이란 명칭의 동네였던 것이겠죠. 거기에 옆에는 온유산성이라는 선성이 있는데 키우니까 보이네. 홀승골성이에요. 흘이 아니라 홀승골성입니다. 오타네. 흘승골이 아니라 홀승골입니다. 발견을 못했는데 키우니까 보이네요. 어쨌든 이런 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성은 아니고 보통 옛날 도성은 평지성과 배후산성이 같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평지에 도성이 이렇게 왕이 사는 도성이 있다면은 배후에 산성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유사시엔 피난 가는 곳들이에요. 항상 세트입니다. 이게 클럽으로. 이럴 때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풍납성이 있고 몽춘성이 있는 거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월성이 여기 도시에 있는 거고 명할산성이 있는 것이고 배후성으로 피난 갈 수 있는 곳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졸본성이 평지에 있는 성이었다면 온유산성이 배후에 있는 산성이라는 겁니다. 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졸본과 온유산성을 중심으로 한 초기 도성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리왕 때 위남성으로 천도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천도기사가 과연 국내성까지 간 거냐?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온유산성으로 간 것을 표현한 것이다. 천도가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의 견해인데, 최근도 아니라 10년 넘은 견해인데, 이게 이제 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시험에까지 나왔던 겁니다. 압록강가의 위남성으로 천도했다는 기사가 있긴 있어요. 유리왕 때. 그 기사가 있긴 있는데, 이게 과연 국내성일 것이냐? 이게 아닌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날개단 보시면은 그렇게 되겠을 겁니다. 이해되죠? 실제 국내성으로 갔던 거는, 요거는 산상황 때 가서 있은 일이라는 거예요. 산상황 때의 기사를 물으면서 그 천도한 데가 어디냐를 물어봤었거든요. 그 천도한 곳이 바로 국내성이다라는 게 답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유리왕은 이대왕으로서 기원 전후를 걸쳐 있는 분입니다. 아까 봤던 부여라든가 중국과 경쟁하면서 계속 성장했던 나라였을 것이고요. 천도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위남성 천도기사가 있는데 어딘지 명확치는 않으나 국내성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날개단 참고. 됐습니까? 자, 요 밑에 있는 도성이 교과서의 표현이거든요. 홀승. 둘 다 쓰니까 홀승해도 괜찮겠다. 홀승이라고 나오기도 홀승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써도 괜찮으니까 아까 안 바꿔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 환론이 환인입니다. 환인. 환인 지역이 초기에 있는 온유산성과 짝을 이루는 첫 도성. 이되죠? 졸본과 온유산성의 첫 도읍입니다. 졸본성. 헐. 그 다음에 국내성은 두 번째 도성입니다. 집안에 있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지안이고 우리 발음으로 집안.
집안에 있는 국내성이 있는 게 두 번째 도읍지. 천단 시점은 기록상은 유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로 보겠다? 산상항으로 보겠다. 그죠? 산상항 때 천단 것이고 이 국내성과 짝을 이루는 산성이 바로 환도산성입니다. 지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한인 지역은 동가강 쪽에 있어요. 동가강에 있는 한인 지역에 여기에 도성에는 지금 졸본이라는 성이 있는 것이고 뒤에 산성이 온예산성인 거예요. 세트. 그 다음에 여기서 천도했다고 하는 곳이 국내성입니다. 지금의 집안이에요. 집안에는 국내성이 있는 것이고 세트 산성이 환도산성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졸본에서 천도했다고 하는 곳은 아마도 여기가 아니라 여길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잠깐 산성으로 올라간 걸 천도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실제 이렇게 천도는 언제라고 보는 거고 산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오케이? 요게 한 세트, 도성 세트 1, 도성 세트 2. 알겠죠? 평지성과 산성의 세트입니다. 마찬가지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트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세트예요. 여기 안 써있구나. 서울의 풍납토성 알아요? 어딘지? 몽촌토성? 올림픽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토성이 산성이거든요. 그 몽촌토성이 백제에서는 배우산성인 것이죠. 장성이 공격을 했을 때 계로왕이 북성에서 나와서 남성으로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풍납토성이 한강을 이렇게 끼고 있는 이 동네 풍납성이 있고요. 남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면 여기에 몽축성이 있습니다. 북성이고 남성인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자 북성을 버리고 남성으로 갔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이지. 이게 평지성, 이게 배우산성. 대충 이런 구조입니다. 머릿속에 대략 세트로 산성이 같이 있고 나면 그려 두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전설의 그분 대무신왕, 그레이트 무력 킹, 각 이런 문제 잘 썼겠죠? 병합, 공격 잘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것이고, 자, 우리 중요왕입니다. 태조왕이죠. 태조왕과 특히 고국천왕 2명 기억해 두는 겁니다. 18 써드렸던 왕들. 태조왕은 정복사업 했었습니다. 어디를 정벌하고? 옥저. 그죠? 중국 세력과 싸우고 있었고요. 옥저를 정벌하고 중국과 싸우고 있었고. 현도군과 요동군 같은 요동지역 세력과 싸우고 있었구나. 아까 이미지 떠올려 보세요. 북쪽에 동쪽으로 옥저, 저쪽으로는 요동 세력들. 자, 그리고 서안평도 공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도 보시고요. 대방도 공격하고 낙랑도 공격하고. 좀 잡혔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거, 요거. 게르부 고시의 왕의 계승권. 부족 내 세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부연맹제, 단 어떤 우부, 아직은 부족적 전통이 강한 나부체제의 것이죠. 부족적 전통이 살아있는 나부체제를 5개로 재편했다는 거지. 됐어요? 자, 다음에 신대항입니다. 신대항은 아까 국상을 설치했다 요거 하나 말씀드렸을 거예요. 좌부와 우부를 결합하여 국상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시킨다. 도울부자입니다. 좌부 우부를 합쳐서 국상으로 삼고 국상 네모 삼고 왕의 신속하는 존재로서 왕권을 뒷받침한다. 신라에서 비슷한 걸로 볼 수 있는 게 상대등이에요. 상대등은 귀족을 대변합니까? 왕을 대변합니까? 귀족을 대변하죠. 그렇게 알고 있죠? 상대등 설치는 왕권 강화예요, 약화예요? 강화라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귀족의 대표를 뽑은 거예요. 왕은 이제 너희하고 말 안 섞어. 할 말 있으면 왕, 네 대표한테 말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반장을 뽑은 거예요. 모두 말 섞지 않고 반장은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나보다 이제 급이 떨어져. 말하시면 반장을 통해서 말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반장은 여러분을 대변하겠죠. 하지만 내가 반장을 뽑으면 내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난 너와 달라 이런 거니까. 격상 조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세력을 뽑음으로써 자기가 좀 더 격상되는 거지. 비슷한 조치가 조선의 의정부 같은 세력들입니다. 도평사사를 눌러버리고 의정부를 뽑는 겁니다. 삼정승과만 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치가 의정부를 까는 거지. 이익조직기구 이런 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뽑을 때는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뽑는 건데 그들은 항상 귀족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신권을 대변하겠지. 하지만 그들을 누름으로써 왕이 라이벌을 가는 거죠. 이해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상을 만들었는데 국상은 귀족을 통제하고자 만든 장치란 말이야. 점차 국상이 나중에 국상의 다른 이름이 대대로, 토졸 이렇죠? 대대로와 토졸 같은 고구려의 국상들은 나중에 나오는 명칭이 대대로라든가 토졸 또는 연개서문 시기에는 망리지 이런 이름이 나와요. 대대로, 토졸, 망리지 등이 다 국상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은 당연히 나중에 귀족권을 대변하는 거지. 설치할 때는 왕권을 위해 설치한 거지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상에 설치는 왕권 강화 조치입니다까지 일단 알아두시고 뒤에 가서 봅시다 한번. 왕권 강화 조치다. 자, 호국천왕은 그와 같은 국상의 지위에 누구를 임명했다고? 을파소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을파소. 호국천왕은 초창기에는 연나부와 연대했습니다. 왕족과 왕비족이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나부와 연대해서 뭔가 왕비족을 세워놓고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지. 그죠? 그랬다가 한계 이후에요. 부족 전통 여부를 행정으로 바꾼다. 왕의 승도 지내 부부만 하겠다는 거지. 자기 아들로만. 그죠? 이건 말하자면 연나부도 눌러버리겠다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연나부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지랄지랄 했겠지. 그 지랄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진대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좌가려가 연나부랑 반란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연나부에 반란이 일어나자 이 반란을 진압하고 바로 설치했던 게 바로 진대법입니다. 이해되죠? 좌가려와 연나부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 진대법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진대법은 대민지배체제, 이른바 제민적 통치구조 플러스 민생안정을 통하여 중앙집권을 이루는 조치였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생들이 가르칠 때는 현상을 가르치는 게 맞아요. 팩트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걸 내용을 풀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험에 내는 게 임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진대법을 써라도 나오지만 진대법 메커니즘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이걸 맥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시대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산상왕. 아까 말한 형사 취소의 케이스입니다. 고국천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왕 우씨가 자기 동생들 시동생을 찾아간 겁니다. 나랑 같이 이렇게 다시 왕을 뭐 해볼래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형은 안 한다 그랬었고 그 아래 동생이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 동생이 손잡고서 형을 몰아냈다는 기사예요. 이 과정에서 보는 게 바로 형사 취소였다는 것이죠. 왕비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시동생들을 만나가지고 왕위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당시 아마 이런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겁니다. 형이 죽었는데 형수를 취하는 거잖아요. 시동생들이.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난 안 합니다! 라고 발끈했던 게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어디에는 이모라고 나오고 삼국사기 연우라고 나옵니다. 삼국사기 기록이랑 삼국지 기록이 달라서 그래요, 이름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형이고 이게 동생이에요. 고국천왕의 맨 큰 형. 알겠죠? 발기가 그 아래, 연우가 그 아래입니다. 근데 왕이 죽으니까 왕비가 발기를 찾아간 거야. 왕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발기가 그랬더니 아니 아니자가 밤중에 어디 다닙니까? 형수를 나무란 겁니다. 형수가 그러고 나와가지고 동생을 찾아간 거야. 동생 콜 하고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동생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자고 형이 반란이 일으켰다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형 발기가 그 당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부세력은 여기에 반발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고국천왕의 진대법 이후에 각 부세력들은 반발심이 있었겠죠. 반발심을 갖고 있던 손오부랑 손잡고서 이 손오부 세력과 심지어 중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공손씨를 끌어들여가지고 반기를 든 겁니다. 이 사건을 진압했던 게 한상왕 때였던 일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때 천도를 단행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묶어서 나왔던 겁니다. 시험 문제가. 형과 동생의 싸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천도 얘기 나오고 천도가 어디게 물어본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는
천도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천도한 것은 바로 국내성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때 천도가 국내성일 것이다. 이해돼요? 공손치 세력과 선노부의 한마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난간 곳이었던 겁니다. 콜? 이거 체크. 형사 취소와 함께 천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대문구나라는 거죠. 산상황은 무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었죠. 그래서 좀 이따 봉상황도 있죠. 봉우리 꼭대기 이런 겁니다.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산 꼭대기 산상황, 하천의 동쪽 동천왕 이런 분이세요. 동천왕은 아까 말한 대로 위나라와 함께 선비족을 무너뜨리고, 그죠? 다시 또 위를 견제하려고 오와 손잡고 위오와 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위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누구의 침략을? 관고금의 침략을. 도성 뺏겼고 왕은 옥저까지 피난 간다. 그죠? 함락당했잖아, 도성을. 이때도 잠깐 기록이 나와, 기록에는. 평양성으로 천도했다고. 평양 동왕성으로 천도했다고 나오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이냐? 라는 데 의문이 좀 있는 것이죠. 이때 평양까지 내려간 적이 없는데 우리가 고구려가. 근데 기록에는 평양천도가 나온단 말이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평양은 그냥 고유명사라고 봅니다. 보통명사라고 봅니다. 평안한 땅 이런 뜻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때도 기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번의 평양천도 기사가 고구권왕이 수도를 함락당했을 때 또 나와 이때도. 그죠? 장성 때 또 나오는 것이고. 평양천도는 아까 동천왕이 당했을 때 고구원왕 때에도 장성 때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나오는 이름이에요. 자꾸 나온다 정도만 들어주세요. 날개단에 그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장수왕 때 평양천도가 첫 천도는 아닐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만 잡아도 괜찮습니다. 자, 동천왕이 끊임없이 위세력한테 당했던 이유는 역시나 서한평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천왕 때는 드디어 서한평을 점령한 후 낙랑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됐죠? 서한평 점령, 낙랑 축출, 이 미천왕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미천왕 설화 들어보셨어요? 을불? 어린 시절에 도망가 있다가 소금 장수도 하고 신발 훔쳤다가 혼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 폭군이 바로 봉상이었거든요. 봉상을 피해가지고 도망가 있다가 결국 역시 국상입니다. 국상 창조리의 추대로 왕이 올랐던 인물이 미천왕이었답니다. 올라와서는 이렇게 서한평 점령하고 낙랑도 축출하고, 아까 어떤 쌤이 질문하셨는데 이걸 축출군 찾으라고 쓴 이유가 미세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낙랑은 본거지가 쫓겨났어. 절로 요동으로 쫓겨나서 교치라 그래가지고 또 하나를 더 둔 겁니다. 낙랑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대방은 없어졌어요. 대방도 물론 일부 교치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세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세력들이. 그래서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축소가 차지라고 써는 겁니다. 큰 뭐라 그래 의미 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낙랑 대방 쫓아냈다는 겁니다. 낙랑과 대방 지역을 차지하면서 한반도 서북부 지역, 대동강 지역을 드디어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자 고구려는 여기를 찾아가서 내려왔을 것이고 백제는 올라갔을 것이고 낙랑 대방을 둘러싸고서 벌어진 전투가 무슨 전투? 평양성 전투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백제와 충돌한 게 바로 평양성 전투였겠지라는 거예요. 고구려랑 때가서. 여기까지 콜? 그럼 고구려랑 볼까요? 고구려 때는 당시 선비족이었던 모용씨가 전연을 일으켜가지고 공격을 해왔고요. 수도 국내성 함락당하고 왕비 잡아가고 아빠 시체 파가고, 그죠? 왕은 잠깐이지만 천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한반도 쪽에서는 백제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백제 충돌은 두 번의 전투, 하나는 치양 전투, 하나는 평양성 전투. 오케이. 제일 중요한 분기점은 여기 있는 평양성 전투. 둘 다 근초고 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됐죠? 치양 전투, 평양성 전투 둘 다 기억하세요. 평양성만 하지 마시고요. 동수 들어봤어요? 동수? 동수묘? 안악 사모분 동수묘? 그 무덤의 주인공이 동수냐 뭐냐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맞다면 이 사람은 중국의 망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낙랑이 축전된 다음에 그 세력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간은. 남아있던 세력을 활용해가지고 한 지역을 낙랑 지역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평양 지역을 통치할 때는 본래 있던 낙랑 세력이 좀 유용했었겠지. 그들을 활용하는 게 그런 결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참고 정도로 보세요. 자, 후고랑이 죽고 나서 소스라치가 놀랐던 소스리망입니다. 소스리망은 전현을 몰아낸 전진과 수교했고요. 됐죠? 수교했던 목적은 백제 견제 당연하겠죠. 백제한테 죽었으니까. 백제 견제 목적이었을 것이고, 이때 백제를 견제하려니까 백제 옆에 있는 신라가 필요했었나 봐. 신라사인 위두를 대동해가지고 전진의 부견과 대화 나누는 사료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사료집이 있거든요. 원래 이 책이 사료가 같이 들어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양이 늘리다 보니까 점차 늘어나서 이게 한 800쪽, 1000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했어, 두 개를요. 그래서 우리 사사 한국사하고 사료집이 따로 있어요. 필수는 아닌데 좀 사료를 모아놓은 걸 보고 싶다면 그 책도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체제에 맞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책 순서대로 맞게 필요한 사료가 다 이렇게 들어있는 책이에요. 사료만도 한 400쪽 될걸요, 아마 3, 400쪽. 그걸 같이 보시면 이제 나중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사료집만 갖고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료를 쭉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지. 사료 흐름만 가지고. 유용하니까 참고 삼아 뭐 구매하시려면 구매하시고 책장 사는 거는 그런 게 하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사료 보시면 게 다 나와. 부견 왕하고 만나가지고 위두가 이제 쫓아가서 처음 만난 거야. 물어봐. 니네 너 손나라 물어본 거겠지? 그러니까 뭐 어디서 왔다 그랬더니만 해동의 일이 옛날과 같지 않다고 들었는데 뭔 일이 있었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위두라는 애가 대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도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라짐이 뭐냐라는 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요소구나 그런 것들인 것이죠. 이 당시 신라가 처음으로 고구려를 따라가지고 중국에 사신을 보낸 적도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그럴 만큼 고구려하고 신라 약간 밀접 관계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고 백점 고립시키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고 이듯이. 자, 소수리망의 업적입니다. 대학, 유령, 불교. 됐죠? 대학, 유령, 불교 모르는 거 없죠? 전진에서 들어온 것이고 아까 무슨 종? 삼론종. 대승적 불교입니다. 삼론종에 들어왔었고 6세기 때 승랑 같은 승려가 대표적인 승려라고 나올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광개통입니다. 광개통은 뭐 정복활동 썰어. 그렇죠? 숙신, 여신족이 아닐까 싶은 숙신. 그 다음에 후연, 아까 전년의 후예, 거란과 비려 또는 패르라고 나오는데 거란족의 일파로 보입니다. 이런 색들이 만주족에 쓰는데 그들을 전부 다 공격했다. 특히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에 진출했으니 그때 대표적인 성이 바로 무슨 성? 관미성. 계단의 관미성. 이때 백제왕이 아신왕이라는 왕이에요. 아신왕을 굴복시키고 관미성을 함락시켰던 때가 있었구나. 아신왕. 됐죠?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밥 먹고 이제 동쪽으로 가서 동예와 동부역까지 정복했습니다라는 것이죠. 이거 다 기출 표시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렇게 된 건 최근형 문제, 이건 옛날형 문제입니다. 앞에 요 목록 옆에도 써놨습니다만 여기 옆에 있는 게 하나 문제 나왔던 요소들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합격하신 분이 해주신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집을 내거든요, 저희는요. 기출문제 전부 다 해서 해설지까지 다 써드리는데 그걸 보고서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스티커를 다 붙여놨더라고. 이거를 전부 다 꼼꼼하게 색깔별로 다 붙여놨어요. 99년 거, 98년 거 해가지고 책 한 권이 거의 걸레예요. 서울 수석할 것 같다는 그분. 그 책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포스트잇이 한 종이 10개씩 붙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내가 하도 탐해놔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올해 교재 작업할 때 그걸 바탕으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다 하나 붙여놓고 이러면서. 조판자가 똥 뺐죠. 아주. 하나하나 다 이거 집어넣으시더라고. 참고가 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해와 동부를 정복하면서 남쪽과 북쪽과 동쪽까지. 그죠? 그랬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이 와중에 가야를 공격했었고 신라에는 내정 가서 뺐었고 이때가 신라 어느 왕 때?
이때 신라가 매물마리간입니다. 이런 관계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물마리간 때쯤에 고구려가 신라의 인력을 행사했구나라는 것이죠. 호명그릇은 알죠? 옆에 날개 달려 있는 그 사진입니다. 사진 있죠? 그거 한번 보시고요, 눈팅. 왜 없지? 아, 저 뒤에 있구나. 신라 쪽에 있나 보다. 49쪽 가면 있습니다. 49쪽. 알 테니까 그냥 있습니다만 보세요. 솥단지 밑바닥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양 써 있는 겁니다. 호우명 그릇이 나온 무덤이 어디예요? 호우총이죠. 호우총은 어디에 있는 무덤이고 경주에 있는 무덤이고 총이 무슨 뜻이죠? 총? 릉? 총? 묘? 분? 무슨 차이예요? 다 상식의 범주이거나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뭔 차이입니까? 이게 다 무덤이라는 뜻인데 무덤 중에서 왕래급 무덤을 릉이나 총이라고 불러요. 왕급. 주인공을 알면 릉, 모르면 총. 묘는 우리들 무덤. 김정현 묘, 김유신 묘 이런 겁니다. 분은 이걸 그냥 통칭하는 형태를 따르는 무덤 양식이에요. 형태. 그러니까 이제 분분이 있으면 분이라고 부릅니다. 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릉과 총은 왕릉급인데 주인공을 모르니까 총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우총은 주인공 모르지만 왕릉급이 틀림없는 무덤인 것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나온 게 호우명 그릇이에요. 이게 나와서 호우총인 겁니다. 그럼 신라 왕릉급 무덤에서 왜 고구려 왕 이름이 쓰여진 그릇이 나왔을까라는 거겠지. 왜 나왔겠습니까? 누굴까 이거? 이 광개토왕의 그릇을 아주 소중하게 안고 들어간 이분은 누구였을까? 광개토왕의 선물인데 그러면서 심지어 호우십 써 있는 걸 보니까 어쩌면 호우 1, 2, 3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숫단지를 들고 들어간 조지 워싱턴 기념주화를 들고 들어간 이분은 누구였을까라는 것이. 친미파 대통령이거나 그렇겠죠. 아니면은 미국 총독거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개토왕이 보낸 총독의 무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친고구려파 신라 왕일 수도 있겠고 뇌물, 눌지 뭐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면.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고구려 간섭이 있으면 틀림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서 가야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가야의 중심지가 잠깐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알고 있죠? 금강가에서 대가야 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고요. 연어 아까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즐겁자. Forever happy 영락입니다. 연어 아주 직관적이죠. Forever happy. 이런 연어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평양 지역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었고 지반고구려비는 뭡니까? 지안고구려비. 광개토왕릉비랑 똑같이 생긴 비석이 또 발견된 거죠. 그 비편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법 같은 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법 체제가 존재가 보인다 정도까지만. 자, 우리 중요한 건 요 나와 있는 광개토왕릉비의 내용입니다. 이거 조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만주 지안에 있는 비석으로 광개토왕이 죽고 나서 장수왕 때 400선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을묘년인데 을묘년이 아까 호명 그릇이 만들어진 해기도 해요. 같은 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왕 죽고 나서 왕의 기념 청동 소트 만들기 아닐까 싶은 거지. 그러니까. 높이는 6m 40분 된다고 돼 있고 뭐 쭉 보세요. 육군 참모부에서 발견했다. 육군 참모부에서 사케오란 중위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발견한 게 저 시작했던 게 연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실린 내용입니다. 이론적 왕통에 대한 이야기. 알겠죠? 추모를 시조로 하는 이론적 왕통이 이미 형성돼 있었고 천손의식 나와 있고요. 천재라든가 천손의식. 그러므로 연호를 쓸 수 있다. 컬 첫 번째. 두 번째, 영덕전 기사가 있다. 꽤 많은 기사가 있다. 북쪽을 다 쳤다 이런 것 나와 있고 특히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는 이 기사는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한 그 스토리가 지금 사료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신라가 도와주세요 그랬고 도와주러 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기사도 시험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암로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암로라고? 뭔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몰라요, 뜻을. 그냥 로기 때문에 로를 담당하는 지방간일까? 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민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음루를 달리 쓴 자일까라고 보기도 하고. 음루라는 민족 알아요?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음루라고 하는 색이 나옵니다. 음루는 저 북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인데 그 땅속에 살고 있답니다. 그 음루를 정부란 기사일까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기출문제 볼 때 한번 언급만 해드리거든요.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사 나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기사가 요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임날분설과 광개토, 왕릉비라고 쓰는 이 파트. 일본의 관학자들은 4세기 중엽의 신공항과 한 번 더 점령했다는 일본 서기 기사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일제시기 때 있었던 식민사기 기본이었단 말이죠. 이른바 무슨 론? 한반도 남부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무슨 론이라고 되겠어? 타율성론의 하나겠죠, 이게. 그죠? 식민사관은 타율성론, 뭐 정체성론, 당파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타율성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부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남부는 일본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북부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낭랑대방이 있으니까. 그죠? 한반도 북부는 낭랑대방이 지배받았던 중국의 속국, 남부는 임나의 속국 이렇게 된 겁니다. 한반도 주체적 국가가 없는 겁니다. 라는 게 일본의 식민사관입니다. 그 식민사관 뒷받침했던 기사가 바로 이 기사예요.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한문을 잘 아시니까. 백잔, 신라, 구시, 송민. 백자는 백제를 낮잡아 보는 말입니다. 자는 시체전자인데 보통 백제를 백잔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백제 시체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백잔과 신라는 예로부터 시는 이즈입니다. 이즈. 속민이었다. 속민이었기 때문에 유래 조공, 와서 조공했다. 그런데 왜가 10여 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깨트렸어. 백잔 땡땡 신라를. 땡땡에는 가야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백제 신라 가야를 깨트리고 이위 삼았다, 뭘로 삼았다, 쫄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백제 신라가 본래 옛날부터 고구려의 쫄이었는데 왜가 들어와서 깨트린 다음에 왜의 쫄이 되었다 이런 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 신라 가야를 왜가 지배했다는 인멸문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193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논란이 했던 그 문제, 이게. 실지도 문구랑 더불어가지고. 이거를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아까 정인보. 정인보는 기석의 주어가 관계토항인데 갑자기 왜가 주인공이 될 리가 없지 않니? 라는 거예요. 번역하기를 그래서 해석하기를 맞는 말인데 이 깨트린 거의 주어가 바로 관계토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가 10년의 바다를 건너오자 관계토항이 왜도 깨고 신뢰도 깨고 닫겠다는 거지. 다 쪽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아요? 새롭게 번역한 게 정인보 씨의 번역이에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대사감 나올 겁니다. 근대사 가면은요. 나머지 천관우 남한의 대표적인 학자고 김석형 북한 올라간 학자고 물론 괜찮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됐죠? 이런 해석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관계토항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세 번째 대목 수묘인 연호 대목. 능과 능비를 지키는 수묘인의 숫자, 출신지, 몇몇 어디서 차출할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인민과 토지에 대한 직접 지배, 노동력 동원 시스템 다 갖췄다는 것이죠. 성, 곡, 말단 단위까지, 곡은 마을입니다. 성, 곡, 말단 단위까지 인민 동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구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관계토항 흥미는 첫째, 왕의 계보도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영토 확장인데 신민영 기사 특히 주목해 두시고요. 세 번째는 수묘인 연호 기사가 들어있다. 총 세 단락으로 구성된 비석이 그 비석입니다. 한 1400 몇십 배 되는데 1부, 2부, 3부에 이랬죠? 체크하시고요. 작년에 이렇게 수업을 해드렸다고
근데 임나리 분설 틀린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쓰라는 거였는데 뭐였는지 서술하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아쉽죠? 괜찮아 이 정도 뭘 틀려도 다른 거 맞추면 되죠. 우린 잘하니까요. 자, 장성입니다. 장성의 대중국 관계입니다. 중국의 분열된 정세를 이용하여 남북조니까요. 이른바 등거리 외교. 풍의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날개단 보시고요. 사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료 자체는요. 북연한테 망해. 풍이 투항을 해온 겁니다. 고구려에. 우리가 받아줬을까? 받아줬어요. 일로 와 살아라 그랬는데 이 새끼가 아주 쓰레기예요. 깽판 치고 막 난리친 겁니다. 열받잖아. 장성이 뭐라 그랬어? 잡아가도 못하겠습니다. 열받았나 봐 이놈이. 그래서 송으로 투항을 해버린 겁니다. 송이도 이걸 받아주네? 이 새끼 받아주마 이렇게 된 거죠. 장성. 송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풍의 스토리가 날개단에 있을 때 읽어두시고요. 이 풍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장성 때 파악하시는 겁니다. 장성 때는 풍을 둘러싸고 남조 북조 사이에서 외교 관계가 있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거 들어두시면 되겠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남진을 위하여 천도합니다. 평양으로 천도했고요. 이 천도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던 게 뭐다? 나주동맹이다. 신라 누구였을까요? 비유. 백제 비유. 신라 누구였을까요? 눌지. 비유와 눌지마리간 사이에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비유와 눌지 사이에 동맹 체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왕은 죽었고요. 죽었던 왕이 누구? 게로떤 왕, 게로왕이었고요. 이 게로왕을 전사시킨 후 한강 상류까지 장악하여 남한강 상류에다가 무슨 비석을 세우고 아까 말한 어디 갔어? 중국 남한강을 점령한 다음에 아까 말한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고 장성 때 세운 금성문으로는 광개토 왕릉비와 충주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도 점령. 지도를 분할 점령하는 과정에서 유연과 손잡은 있습니다. 싱안령 넘어는 몽골 쪽, 유연 쪽이고 평양 남쪽은 고구려 쪽입니다. 대싱안령이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됐죠? 경당은 뭡니까? 경당? 중국 기록에 따르면은 장수왕의 평천도 이후에 각 지방에 학교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수왕 때 만든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지만 천도 이후쯤이다라는 건 파악해도 괜찮습니다. 태양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서울에 있는 것이고 경당은 지방에 있는 것이고요. 태학이 유교를 가르쳤다면 경당은 문과 무를 함께 교육했다고 나옵니다. 문무를 함께 가르쳤던 지방학교가 경당이었구나. 외워두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고구려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사례.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크게 뭐 관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오해분 사오묘에는 천장에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 황룡이 있습니다. 황룡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실제 북위에서 고구려 부를 때 황룡비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중국도 인정했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위도 남조 견제하느라 그랬겠지만 여튼간에 그 당시에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볼 수 있는 거 황룡이라는 칭호. 아까 말한 광개토 왕릉비라든가 충주 고구려비에서도 스스로가 주인이다를 보여주고 있었죠. 백제를 백잔이라고 불렀었고 조공받았고 동이 매금이라고도 불렀었고. 이와 같은 고구려의 천하관은 사실 백제나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 지도도 짱이라는 거예요. 고구려는 당연히 보여주었겠지만 백제도 스스로를 대왕이라고 부르고 마한을 남만이라고 불러요. 남만 알죠? 동이, 서. 중국이 이렇게 쓰면은 중화의 오랑캐들을 동쪽은 동이, 서융, 남만, 북적. 4번이 오랑캐입니다. 그죠? 고구려는 진해가 중국이라는 거야. 진해가 중국이고 신라가 동이고. 그죠? 백제는 진해가 중이라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애들이 남이라는 거지. 마한은 남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뭔 얘기 알겠죠? 우리가 센터다 이런 뜻이에요.
동서왕 때는 탐나를 복속하고 조공을 받던 얘기고요. 신라는요. 신라가 만든 절이 황룡사잖아. 아까 황룡. 그죠? 황룡사를 언제 만들었을까요? 아, 이런 것도 모르나. 황해사 건립했던 때는 진흥왕 때고요. 황해사 구축 목탈 만들었던 거는 선덕왕 때고요. 여왕, 그죠? 됩니다. 이렇게 황룡사탑을 만들었던 거는 지네가 황제라는 뜻이었겠지. 그죠? 아까 그리고 잠깐 얘기했던 천전이각석 또 나올 겁니다. 울주 천전이각석이라든가 황초령비와 마운령비 이런 비석에 보면은 스스로가 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왕을 태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 법풍, 태왕 이런 식으로. 태왕이라는 연호가 역시 마찬가지 황지적 칭호라는 것이죠. 오케이? 읽어줄까? 이거 외워둘까? 알아두세요. 아가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삼국의 다원적 천하관을 보는 사례입니다. 삼국의 각각의 독자적인 천하관 기억해 두시고요. 학생들 교과서 본 적 있어요? 꼼꼼하게? 별 내용 다 들어있어요. 실제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런 게 막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볼 일이 생길 겁니다. 교과서는 우리가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중학교 책하고 고등학교 책을 아울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